문화유전자라고 하니 사실 정말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이렇게 태생적으로 어떻게 품고 나오는 어떤 그런 속성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먼저 우리 시청자들에게 한국인의 일상과 문화유전자라는 책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박 교수님이 해주세요. 네, 이 책은 한국인의 일상과 문화유전자라는 책은요. 사실은 이 책 이전에 한국인의 문화유전자라는 책이 출간된 바 있습니다. 1912년에. 네. 그래서 지금 2차년도에 걸쳐서 그 문체부의 그 지원을 받아서 한국 국학진흥원에서 지금 사업을 수행하고 있고, 실제로 저희는 지금 2차년도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2분의 교수님들이 참여하셔서 역사학이나 종교학, 또 철학, 사회학 이런 그 다양한 연구 영역을 가지신 분들이 이 동일 주제를 가지고 저희들이 그 세대별로 해서 지난 50년간을 종합적으로 이렇게 그 검토하고 한국인의 문화유전자가 무엇인지 또 우리들의 일상생활이 또 일상문화가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그런 결과물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다양한 전공자, 연구자들께서 이렇게 쓰셨으니까 아마 책의 내용도 굉장히 다양하면서도 또 굉장히 이렇게 깊이가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 신 교수님께서도 이 책의 이제 한 부분을 쓰셨죠. 네, 어떤 부분인지 한번 우리 신 교수님 저술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해 주세요. 이 책이 이제 시대별 문화유전자, 그다음에 세대별 문화유전자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저는 그 중에서 이제 시대별 문화유전자 중에서 80년대의 부분을 맡았습니다. 그래서 저항과 비판의 정신이라고 하는 키워드로 글을 썼습니다. 간단히 내용 조금만 한번 설명해 주세요. 우리가 이제 이 책을 쓰기 위해서 설문조사를 했는데, 그 내용 중에 이제 각 그 시대별로 어떤 코드가 이렇게 드러나는가 하는 것을 파악을 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저는 이 글을 쓸 때 통기타와 장발이라고 하는 코드에 주목을 했습니다. 이 코드가 이제 70년대부터 나타나기 시작해서 그 70년대의 정신이 80년대로 이어지고 또 90년대까지는 개선이 됩니다. 그런데 2000년대에는 더 이상 나타나지 않는 그런 부분을 제가 주목을 했고요. 바로 이 통기타와 장발이라고 하는 코드에서 저항이라고 하는 정신, 비판이라고 하는 어떤 현실적인 어떤 투쟁 정신, 이런 부분들을 읽어냈습니다. 네, 이 책은 20대에서부터 60대까지 각 세대의 일상 문화와 한국인의 대표 정서에 대해서 설문조사한 자료를 근간으로 저술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 사실 동시대를 살아가는 한국인으로서 세대 간에 혹은 성별 간에 유사성이 분명히 있죠. 근데 있긴 한데 같은 세대라 하더라도 자기의 그 출신 지역이라든지 뭐 전공이라든지 직업이라든지 경제적인 상황에 따라서 사실 문화가 많이 다양하게 다양한 모습을 띠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세대 간의 그 문화적 정체성을 규정하기가 사실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리고 설문자 집단도 컸어야 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이 책의 그 통계 자료를 기반으로 한 설문자 집단이 몇 명 정도 되는지가 궁금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문화유전자라는 것이 제목에 있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생물학적인 DNA하고는 다르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청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문화유전자, 밈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밈의 특징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어떤 분부터? 우리 박 교수님부터? 네, 그럼 제가 밈에 대해서 설명하고 신 교수님께서. 예, 제가 설문에 대해서. 네. 이제 우리 최 교수님께서 질문해 주셨다시피 DNA는 이제 생물학적 유전자이기 때문에 그게 이제 세대를 이어서 유전되는 것이라서 변형이 불가능하죠. 근데 밈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문화적 유전자입니다. 문화적 유전자이기 때문에 이제 충분히 변형이 가능한. 그래서 그 문화적 유전자가 바뀌기 위해서는 아마 그 공동체 각 구성원들의 노력에 의해서 조금씩 바뀔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들의 대표적으로 공동체 문화만 하더라도 저희들 국민들의 대부분이 이제 농촌에서 이렇게 많이 사시던 그런 한 70내가 있었고, 지금은 그 통계 조사에 따르니까 도시화율이라고 해서 이 남한 국민의 91%가량이 도시에 살고 있습니다. 그 도시에 사는 것은 동시에 아파트 문화랑도 관계가 있고요. 그런 어떤 생활 환경이 바뀜에 따라서 이런 가치관이나 세계관 또 문화를 향유하는 이런 생각들이 조금씩 바뀌게 되는데, 결국 그 문화적 유전자는 한 집단의 무의식이 발현되고 표출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문화적 유전자는 조금씩 시대에 따라서 바뀐다는 것이 생물학적 DNA와의 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유전자 문화적 특성들이 여러 변인들과 여러 맥락에 따라서 이제 또 시대별 역사적 흐름 속에서 변한다는 말씀이시죠? 네, 우리 신 교수님께서도 한번 답을 주셔야죠. 예, 그 문화 유전자라고 하는 것이 그 가지고 있는 특징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대물림되는 그 문화적인 기질이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대물림이 된다는 것은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이 그냥 딱 봐도 알 수 있는 그런 느낌이 이제 문화적으로도 전달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까 이제 최 교수님께서 그 설문에 대해서 이제 물으셨는데요. 이 설문 그 전체 그 숫자는 한 일반인 1000명을 세대별로 잘 이렇게 안배해서 전문적인 그 여론조사 기관에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 책의 그 2부에 그 김문경 교수님께서 쓰신 한국 문화 유전자로 지금을 읽다라고 하는 그 글에서 이 설문이 어떻게 이루어졌고 구체적으로 각 시대별 세대별 그 설문 통계 처리를 어떻게 했는지 자세하게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이 그 여론조사 기관은 그 첫 번째 책 한국인의 문화 유전자 책을 했을 때 그때도 설문조사를 담당을 했기 때문에 두 개의 설문조사가 좀 연속성이 있었기 때문에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오늘날 우리 사회를 비교해 보면 확실히 이전보다 여성들의 삶은 더 나아졌고 또 현재 여성의 역할도 매우 광범위해지고 다양하게 또 여성들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결혼을 하게 되면서 다시 어떻게 보면 좀 과장되게 말을 하더라도 조선시대 선비의 아내처럼 돌아가는 경우가 많다고도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이성균 교수님은 지금 막 제 눈을 피하시는데 많이 달라졌죠. 많이 달라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왜 그런 현상이 생기는 것일까? 그런 생각 한번 안 해보셨어요? 전 많이 하죠. 제 일상의 고민이기도 하고요. 네. 그래서 많이 달라졌다는 걸 일단 전제를 좀 해야 되고요. 네. 그리고 이게 또 집집마다 많이 다르다는 것도 전제를 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으로 여자들이 결혼을 하면서 네. 예나 지금이나 다름없이 네. 그 감정 노동이 배가가 된다는 거죠. 네. 감정 노동자가 된다는 거죠. 이 시댁 식구들과의 관계 이런 것들을 해가는데 여전히 약자로서 이런 감정 서비스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여전히 있다는 것, 이게 이제 한 가지 공통점이고 또 다른 그 조선시대와의 공통점을 생각하자면 이거는 가사 때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 네. 저는 드라마에서 그런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 맞벌이 부부였는데 퇴근하면서 이 부인이 또 다른 직장으로 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저는 정말 그 동감했었어요. 예. 근데 이제 전업주부 같은 경우에는 퇴근이 없는 직장에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직장을 두 개 가지거나 아니면 퇴근할 수 없는 직장을 가지는 이런 부분들은 조선시대나 지금이나 여성들에게 마찬가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예전에 어떤 그 신문에서 봤던 것 같은데 어떤 논문에서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여성들과 남성들을 비교했을 때 그 역할이 변할 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직장에서의 뭐 직장인으로서, 그다음에 가정에서 아버지로서, 여자는 직장에서 있다가 이제 어머니로서 이렇게 역할이 변할 때 그 변할 때 오는 스트레스의 강도가 여자가 훨씬 높다는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자들이 어머니로서, 아내로서 또는 주부로서 이럴 때 그 역할의 스트레스가 굉장히 높다고 하는데 이런 거와 관련이 돼 있는 것 같아요. 우리 박사랑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저는 사실 그 조선시대의 결혼과 지금의 결혼이 그렇게 크게 다르다라고 느끼지 않는 점들이 있는데요. 결혼은 사실 사랑이랑 좀 다르잖아요. 그 스턴버그라는 심리학자가 그 사랑의 삼각형 이론에서 사랑이 3요소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하나는 헌신이고 하나는 열정이고 하나는 친밀감이에요. 근데 사실은 결혼에서는 사랑의 그 열정보다는 친밀감이나 현대사회에서는 그 헌신이 굉장히 강조되는 부분이 있고 조선시대에는 이제 친밀감도 사실 좀 배제를 했다고 그러니까 헌신이라는 부분이 아마 더 강조되는 부분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헌신에 기반을 한다라는 점, 그리고 또 단순히 그냥 어떤 감정적인 부분들로만 이루어져 있지 않고 경제적인 기반을 합치고 또 육아를 해야 되고 가사를 해야 되는 어떤 단위, 그리고 사회적인 연결망 속에서 이렇게 같이 움직여야 되는 단위, 뭐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결혼이라는 게 참 복합적인 요소, 그 안에서 이제 아내의 역할이라는 것도 굉장히 복합적인 요소일 거라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또
현대사회에도 사실은 이혼을 하거나 어떤 울타리 밖을 벗어나게 되면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잖아요. 좀 이렇게, 아직도 이혼녀라 그러면 시선이 좀 달라지는 이제 그런 측면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섣불리 이런 어떤 내가 갑갑한 울타리에 갇혀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나 이게 나한테 굉장히 억압적이라고 생각을 해도 섣불리 탈출하거나 이럴 수는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사실은 그 조선시대의 결혼, 지금의 결혼이 좀 비슷한 측면이 있다라고 느끼고 그 안에서 내가 참고 감내해야 되는 부분들이 계속해서 조선시대와 마찬가지로 지금도 생기는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네, 여성들이 계속 참고 인내해야 되는 그 부분이 있는데 우리 남성분들은 어떤지 한번. 참, 약간의 이제 시대적 차이로 인해서 구별되는 부분들을 우리가 명확하게 좀 얘기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일단 조선시대의 결혼은 본인들의 그 어떤 의사가 존중된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부모에 의해서, 그러니까 전혀 본 적도 없는 그런 사람을 만나서 합방을 하면서 부부의 연을 이어가는 그런 풍토가 대부분 조선시대의 풍토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가운데서 이제 하나하나 모든 것들을 이렇게 만들어 나가는 그런 풍토였었고, 현대는 물론 당사자들의 그 의사에 의해서 결정된 부분이라 여기서부터 이제 좀 엄청난 차이가 있지 않을까.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책의 내용 중에서 이런 얘기가 이제 생각이 되는데, 부부 사이에는 위계가 필요하고 그것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지나친 친밀감을 경계해야 한다. 이런 어떤 부분들을 들으면서 오히려 남성의 입장에서 이것을 변명 내지 합리화시키는 그런 차원에서 아까 작가 선생님이 얘기했던 아내를 공경의 대상으로, 첩을 사랑의 대상으로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들게 됩니다. 그래서 좀 더 그 현대에도 부부에 대한 그 어떤 위계 질서가 있어야 되지만 사실은 가정이라는 것은 부부 사이의 사랑으로 인해서 시작된 거다라고 저는 봅니다. 물론 이제 부차적으로 경제적인 여러 가지 사항들이 부가적으로 이제 같이 이제 포함이 되지만은,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좀 구별해서 생각할 때에 좀 다른 차이점으로 저는 또 이렇게 바라봅니다. 자, 이 자만시를 보면은 이제 이게 죽음에 대한 아까 생사관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요. 여기 보면은 좀 조선시대만의 좀 특수성이 있는지, 이것이 또 중국하고는 좀 다른지, 혹은 또 현대의 죽음과는 또 어떻게 다른지, 이런 것들이 좀 궁금한데요. 임 교수님부터 좀 얘기를 해주시면. 당연히 이 한국 자만시 나름대로의 굉장한 특징이 있습니다. 아쉽게도 이제 우리는 고려시대의 자만시는 지금 잘 찾아볼 수는 없고, 저는 근데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조선시대 자만시를 가지고 보더라도 도연명의 자만시에 영향을 받으면서도 굉장한 차이를 보입니다. 이를테면 이제 중국의 자만시라는 것은 굉장히 예외적인 존재로 중국의 그 수많은 작가에 비한다면 상대적으로 많이 창작되지는 않았다고 알고 있습니다. 근데 조선시대 자만시는 지금 제가 한 7년여에 걸쳐서 찾아보니까 이게 지금 생각보다 훨씬 많은, 현재 제가 찾은 것만 해도 한 230여 수가 되는데 아마 이 추세로 나간다면 그보다도 훨씬 많을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이 하나 있고, 아까 선생님들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이 조선시대 사대부들이 물론 일부는 이렇게 도가적인 그 죽음을 초탈하는, 죽음이 결코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는 식으로 그것을 회피해 나간다고 할까, 피해 나가는데, 도연명의 음안가사와 비교한다면 그것을 직접적으로 본떠서 지은 작품들의 경우는 역시 그 주자학, 성리학적인 세계의 영향으로 그런 도가적인, 초월적인, 초탈적인 죽음의 의식을 많이 소거시키고 이것을 이제 유가적인, 성리학적인 논리로 환치시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앞서 얘기 나온 것처럼 어떤 정치적인 이유로 지은 시들이 많다거나 이런 특징들을 보이는데, 아쉽게도 이것은 중국이나 일본 학계에서도 아직 연구가 별로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동아시아를 하나로 볼 수도 있지만 또 각각의 개성을 가진 독자적인 또 다른 문화로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비교의 과제가 저한테도 주어져 있고 좀 흥미로우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현실에 이제 죽음 인식과 관련돼서 얘기한다면, 이 자만시는 어쨌든 조선시대의 죽음 인식을 보여주는 것인데요. 이 경우에 이제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유가적인, 그러니까 죽음의 문제가 보다는 삶의 문제가 중요하고, 또 죽음과 삶의 문제라는 것이 결국 그 두 가지가 아닌 것이라고 보는, 연속선상에 있다고 보는
이런 육아적인 사고가 이제 아무래도 조선시대 자만시에 많이 보입니다. 반면에 이제 오늘날의 죽음 인식과 거칠게 비교해 본다면 아무래도 이제 여러 가지 현대 사회의 특성과 또 우리 사회에 이제 기독교 문화가 들어옴에 따라서 사후 세계에 대한 문제를 생각하고 고민하고 믿는 분들이 이제 많아졌다는 것이 뭐 결정적인 차이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자만시만으로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니어서 저는 이제 자만시에서 본 것을 가지고 이제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교수님은 어떠셨나요? 그 육아 사회에서는 결국 그 죽음을 이야기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육아 사회가 목적하는 바가 분명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수신제가 치국 평천합니다. 그러니까 살아있는 그 세상을 어떻게 잘 운영하느냐에 사대부들의 관심이 모여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 너머에 있는 세계를 보는 것은 사실은 육아는 그다지 능숙하지 못합니다. 중국 사회에서는 육아가 다루지 못하는 부분을 이제 다루는 여러 그 다른 그 학문들이 있죠. 이제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도가죠. 예. 그래서 도가는 그 육아가 추구하는 그 치열한 현생에서의 삶을 위안으로 전환시켜 주는데 그 중요한 또 하나의 공간이 바로 그 죽음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선생님께서 뒤에서도 언급하셨다시피 서양 사람들이 그 얘기하는, 그러니까 서양 사람들은 일찍이 죽음을 대상화하고 음미하고 어떤 그런 전통이 있었다 하면은 동양에서도 그와 상응하는 어떤 그 관점들이 분명히 존재했었을 것이고, 그래서 사실은 이 사대부들의 삶에 약간 도가적인 것도 묻어 있고 아까 말씀하신 불가적인 것도 묻어는 있으나 조선 사회에서도 죽음은 역시 두려운 것이었다. 예. 그래서 그 전통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현세에서도 죽음에 대해서 그렇게 두려운 것이 아닌가. 예. 공동체에서 배제되어 가지고 어쩔 수 없이 밀려간다는 그런 느낌을 극복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동양적 그 생사관이 반드시 어떤 해답을 주어야 되지 않을까. 그래야만이 서양과는 다른 방식으로 우리도 죽음을 조금 편하게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있습니다. 우리 김대희 교수님은? 저는 이 시에 대해서 흥미를 가진 것은 이제 우리가 가졌던 원래 전통적인 생사관이 어떻게 표현됐는가 문학 작품에서. 그러니까 저도 이제 교회를 다니고 있습니다만 종교에서 흔히 말하는 어떤 극락이나 또는 피안 또는 그 하나님이 계신 곳은 사실은 상징적인 이미지로 쓰이는 것이죠. 그러니까 현세에서 어떻게 잘 살고 잘 덕을 쌓을 것이다 이런 문제인데, 물론 이제 아주 일부 특수한 목사님들이나 성직자들은 그것이 뭐 금으로 되어 있고 성이 되어 있고 뭐 즐거움만 있고 쾌락이 있는 그런 세계로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그 우리의 전통적인 사상하고는 좀 먼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삶이 오히려 저는 삶과 죽음이 다르지 않다는 어떤 육아적인 또는 조선시대의 생사관이, 그리고 또 이것을 담담하게 죽음을 얘기하는 것들이 물론 개개인에 따라서 취향에 따라서 뭐 아주 애조를 띠는 사람도 있고 담담한 사람도 있고, 그리고 또 죽음까지 끝까지 가면서 난 죽어서도 다시 태어나리라 명나라에서 하면서 끝까지 자기 고집 부리는 사람도 있지만, 어쨌든 이 그건 하나의 변화를 받아들이는 어떤 그런 마음의 자세이지 별도의 공간이나 또는 신이 있는 곳으로 간다고 생각을 해서 거기서 다시 뭐 환생을 한다 뭐 그런 개념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고요. 오히려 이제 현재 삶이 내가 잘 살아왔다 또는 내 주장이 의롭다 또는 세인의 시기와 질투를 받았지만 나는 따뜻하게 선비로서의 도의를 지켰다 뭐 이런 식의 자찬 또는 뭐라고 그러죠? 예, 맞습니다. 자도입니다. 자도죠. 예, 자도 이런 식의 내용으로 좀 이해를 했고요. 그런 의미에서는 너무 죽음에 대해서 안다라는 현대의 일반적인 사람들보다 훨씬 더 여유 있고 또 내용이 풍성해질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이제 기존에 잘 알려진 뭐 독립운동가라든지 아니면은 굉장히 이제 민족의 어떤 그 지도자 역할을 했던 이런 사람들이 실제로 우리가 알려져 있는 그냥 이렇게 뭐랄까요 전해져 오는 그런 이야기들과 직접 그분들이 어떠한 음성을 가지고 어떠한 메시지를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그런 게 굉장히 이제 적나라한 그 언어로 표현이 되고 있는데 가끔 보면 정말 이분이 이런 굉장히 지금 봤을 때는 조금 불편한 이런 이야기들을 그 당시에 이렇게 서슴없이 하셨단 말인가 뭐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근현대사에서 알려져 있는 여러 인물들 중에 가장 좀 왜곡되어 있거나 아니면 좀 재평가를 좀 받을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되는 인물들이 꽤 많이 있을 것이다라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직접 한번 작가님을 만나면 우리는 누구를 좀 새롭게 더 알 필요가 있는가 이런 거 한번 여쭤보고 싶었어요. 일단 여기 압록강을 넘어서의 그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신규식 선생은 사실은 상해 임시정부의 거의 전적인 창업 공로자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잘 모르신다 그겁니다. 우리가 상해 임정하면 이제 김구만 생각을 해요. 그러나 백범 김구는 뒤늦게 상해 임정에 합류했고 그 다음에 상해 임정을 마지막까지 지킨 독립운동가고 애국자지만 신규식 선생님은 실제로 자기의 모든 것을 바쳐서 상해 임정을 초석을 닦았고 창업까지를 이룬 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독립운동을 하건 민주화운동을 하건 사람들이 두 부류가 있어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를 들어 독립운동을 하더라도 자기 전 재산을 스스로 준비해 가면서 다른 독립운동가들을 도와주면서 이끄는 사람. 근데 다소 무책임하게 독립운동을 하든지 민주화운동을 하는 거 하나만으로 모든 책임을 지지 않으려는 사람들. 사실 이게 조금 파격적인 얘기지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신채호 선생 같은 분들은 어느 면에 대단히 무책임한 분이에요. 여기 이 책에도 나오지만 그 신규식 선생님 댁에 가가지고 그냥 술도 먹고 밥도 먹고 큰 소리만 치잖아요. 민주화 운동하는 분들에도 그런 분들 많아요. 그래서 저는 전자의 사람들을 훨씬 높게 봅니다. 그래서 블라디보스톡 주변의 연해주에는 최재형 선생이 그런 몫을 했어요. 그래서 안중근 의사의 거사에 전액을 다 경비도 다 되고 그리고 그분 스스로 아주 치열하게 독립운동을 하다가 1920년에 일본 놈들에게 총살을 당하셨죠. 그 다음에 중국이 북경 쪽으로 아까 이제 중경을 말씀하실 때 지도를 보니까 중국의 가운데라고 했는데 사실 그게 정확하실 겁니다. 왜냐하면 티벳까지 다 집어 넣으면 이제 원래 한족들이 주로 활동하던 중국 중에서 북경은 이제 또 가운데쯤이죠. 그러니까 북경 쪽에서 활동하신 이회영 선생 같은 분들이 여섯 형제가 모든 재산을 처분하고 올라가서 독립운동을 하셨거든요. 그리고 상해 쪽에 보면 바로 신규식 선생님 같은 분이 그런 분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이 신규식 선생님이 공로가 크다면 상해 임정의 공로가 큰 거지 이 거대한 우리나라 이 독립운동의 세계에서는 어느 면에서 미미합니다. 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앞으로 해결해 나가야 될 사항이에요. 현저히 사회주의 운동가들의 공로가 큽니다. 그러니까 저는 일단 이 민족주의 운동가들의 이야기만 했고 또 민족주의 독립운동가를 얘기한다 하더라도 신규식 선생과 거의 필적하는 또는 그 이상의 독립운동가로 이상순 선생도 계시고 그래서 얘기해야 할 사람들이 너무 많은데 그중에서 그냥 우리가 잘 기억하는 상해 임정이라는 이 아주 그래도 위대한 초석을 닦으신 신규식 선생님. 그런데 실제로 8.15 해방 이후에 독립운동가의 서운을 정할 때 신규식 선생님은 이승만 이런 사람들보다 2단계 낮은 이런 서운이 정해졌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이제 사실 우리가 정말로 다시 써야 할 역사 가장 많은 게 저는 독립운동사라고 봅니다. 김재희 교수님도 궁금하신 점 있으시죠? 저는 이 각각의 책에서 가장 인상적인 대목을 하나씩 꼽으라고 한다면 일권 압록강을 넘어서에서는 민재호가 동생 민필호를 데리고 남산 목멱산을 소풍을 가면서 조선을 둘러싼 제국주의
이 제국주의가 얼마나 무섭고 우리나라의 자주권을 뺏어갔는지를 설명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때 그 장면하고 두 번째에서는 중경의 편지에서 그 사이토 총독의 문화 정책과 그에 부응한 지식인들의 발언들 같은 것들이 모아져 있는데 그 부분들이 생각보다 상당히 충격적일 정도로 노골적인 모습들이었고요. 특히 이제 그 모습, 특히 문화 정책을 피고 있는 모습, 특히 언론 매체를 장악하는 모습, 자율권을 주는 듯 하면서 실제적으로는 통제하는 모습을 보니까 요즘의 현실과도 어느 정도 많이 부합하는 측면이 보인다라는 점. 그다음 세 번째 인상적이었던 것은 전쟁과 운명의 일종의 뭐랄까 지혜로운 사람인 김용희가 가까운 6명의 가까운 젊은이들 모아서 호텔에서 우리나라는 분단될 것이다 얘기하는 그 대목이 가장 인상적이었습니다. 왜 인상적이었냐면 제가 알았던 기존의 지식과 반대되는 측면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 장면은 우리나라가 일반적으로 근대화에 실패했고 내재적인 원인 때문에 일본의 침략을 받아서 스스로 방어하지 못하고 무너졌다는 생각이 있었는데 그것을 뒤집는 일종의 역설적인 측면이 있었고요. 두 번째는 실력이 없어서 무실역행론을 주장했던 안창호의 선생의 것들이 얼마만큼 사이트 문화총독의 문화정책과 상당히 비슷한 측면이 있구나. 이런 생각들이 좀 들었고요. 세 번째로는 어떻게 신탁 총주와 분단 이 대목에서 보면 특히 이제 우리가 소련이 우파가 반탁을 이야기했고 좌파가 찬탁을 얘기를 했는데 그러한 것들이 일종의 언론 조작, 동아일보와 같은 언론 조작에 의해서 일어난 여러 가지 어처구니 없는 그런 오해에서 기관한 것들이라는 사실 때문에 실제로 그 미소 모스크바 회담과의 일정한 차이가 있다는 점에서 기존의 상식과 기존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널리 알려진 상식이라기보다는 널리 알려진 사실과 다른 이야기들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어서 이건 픽션이라고 보기에는 너무나 사실에 가까운 기록들이 뒷받침되고 있어서 놀라웠습니다. 그 대목들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더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깜짝 놀랄 때는요,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 생길 때 놀라는 게 아니라 예상했던 일이 벌어질 때도 놀라는 겁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 김대규 교수께서 그 분단 같은 것들을 잘 어느 정도 숙지하고 계셨고 그 전국을 이해하는 힘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가 알고 있는 거에 조금 더 보태질 때 사람이 놀라는 거지, 생판 모르는 사람이 읽으면 이거 뭐 놀랄 것도 없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마 그런 면 같고, 방금 말씀하신 식민지 시대의 그 무실역행을 중시하던 개화 계몽주의자들은 조선 총독부가 가장 좋아하던 사람들이에요, 사실은. 왜냐하면 그 노골적인 매국노들은 조선 인민들이 나쁜 줄 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영향력이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우리 힘이나 기르자 또는 개화 계몽하자 하는 사람들은 조선 이 인민들에게 영향력도 있고 걔들을 잘 조정하면 총독부가 자기들 하고 싶은 걸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을 우리 김대규 교수께서 다시 새로 알았다 그랬는데, 새로 알아서 놀란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알고 있었는데 확인되니까 놀라는 거예요, 그게.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제가 책을 읽다 보니까 이 책 내용에 건국신화와 함께 이 상징적인 것들이 굉장히 상징물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세 분께서 이 좀 재미있는 건국신화 한 편씩 소개해 주시면서 상징 이야기도 좀 곁들여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작가님께부터 부탁드릴까요? 네. 뭐 신화는 상징의 이야기니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요. 저는 가장 좀 대표적으로 꼽을 수 있는 게 나무에 대한 신앙 형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는 오늘날까지도 선앙당에 가서 비는 일들이 종종 있었고, 또 장승
아직도 정월 대보름이면 장승 새로 깎아서 만드는 부락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잘 보기는 힘들지만 솥대 같은 그 장대 끝에 새 한 마리 앉아 있는 그런 형태의 나무에 가서 많이 지금까지 빌었는데 도대체 그 연원이 어디 있을까? 뿌리가 어디 있을까? 그래 찾아 끝까지 올라가다 보니까 단군 신화의 환웅께서 태백산 꼭대기에 신단수로 내려오시더라 라고 돼 있습니다. 다른 데가 아니라 나무로 내려오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나무는 그 뒤서부터 신의 하강처이기도 하지만 그 신의 거처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후대분들이 그 앞에 가서 자연스럽게 제사를 드리는 장소가 되지 않았나. 근데 이분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건국 신화 주인공들이 전부 산이나 숲이나 나무로 내려오고 계시다는 거죠. 그런 공통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라는 다릅니다. 다. 고조선이나 뭐 신라나 나라는 다른데 그 안에 관통하는 상징들이 거의 유사하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한민족 신화다라고 이제 부를 수 있겠습니다. 지금 이제 작가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우리가 몰랐던 우리가 익히 알고 있었던 이야기 속에 이런 상징이 숨어 있었다라고 생각한 게 바로 변강새와 옥녀 이야기였어요. 이제 많은 분들이 변강새하고 옥녀 이야기하면 어떤 남녀간의 상열지사 요 부분만 이제 알고 있는데 우리 작가님이 이 책에서 이렇게 정말 또 몰랐던 이야기를 풀어주셨어요. 이제 변강새랑 이제 옥녀랑 같이 살게 됐는데 병광새가 게으르고 일은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옥녀가 가서 나무라도 해오라고. 그래서 이제 나무를 이제 하려고 나갔는데 병광새가 게으르니까 열심히 안 하는 거예요. 근데 나가자마자 눈에 딱 띄는 나무가 있어요. 그래서 아이고 잘 됐다. 그래서 뽑아갖고 와서 이제 불쏘시개로 썼는데 그게 사실은 이 마을의 수호신 역할을 했던 장승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 병광새의 이 옥녀 이야기가 상징하는 것은 수호신 역할을 하는 이 신성 불가침의 어떤 그 존재를 훼손했을 때 그러한 자의 어떤 말로를 또 볼 수 있게 하는 그런 이야기다라고 또 소개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도 새롭게 좀 알 수 있었던 것 같고요. 또 하나 이제 저는 그 371이라는 것을 또 우리 그 단군 신화에 나오는 이제 웅녀 이야기를 통해서 또 소개를 해주셨어요. 그 저도 이제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이제 웅녀가 이제 하고 이제 곰과 범이 동굴에 가서 쑥과 마늘을 먹으면서 100일을 지냈다라고 이제 하는데 사실은 371이었다. 이렇게 나오고 우리 371을 이제 견뎠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 삶 속에 371의 의미가 많다. 이런 이야기도 또 해주셨는데 그런 상징들을 알 수 있다는 거는 참 좋았던 것 같아요. 이렇게 이제 건국신화 얘기를 이제 하다 보니까 사실 이런 어떤 우리의 이제 정체성, 한민족, 한핏줄 이런 걸 굉장히 우리가 강조해 왔잖아요. 그런데 사실 최근에 우리 사회를 보면은 다문화화 돼가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어떤 뭐 핏줄의 강조 이런 부분들이 이런 어떤 사회 통합을 좀 저해하는 요소가 되지 않냐 이런 우려의 목소리도 있는데 그렇다고 또 우리를 굉장히 묶어왔던 이런 우리의 뿌리를 우리가 모른 척하기도 좀 그렇고 이런 상황에서 건국신화는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네, 제가 이제 건국신화를 이야기하다 보면 뭐 어떤 분들은 국수주의자 아닌가? 뭐 좀 아주 그냥 골수 민족주의자 아닌가? 뭐 이제 이런 또 고개를 갸웃하는 분들도 간혹 계시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될 것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예전에는 뭐 우리가 단일 민족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뭐 한 핏줄을 가진 민족이라고 했지만 오늘날에 와서 지금 외국인 노동자만 해도 외국인들이 지금 이 땅에 한 150만 명이 지금 들어와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더군다나 우리 지금 10쌍 중에 한 쌍이 국제 결혼을 하고 있습니다. 뭐 시골 조금 들어가면 3쌍 중에 한 쌍이 그 국제 결혼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결혼 이민자로 인해서 만들어지는 이런 다문화 가정 문제에 지금 우리 뭐 핏줄 문제로만 얘기할 것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혈통적 민족주의를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북한하고 통일해야 되는 유일한 단서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북한 그렇게 뭐 포격을 하고 뭐 이런저런 횡포를 부려도
우리가 그들에게 쌀을 보내고 비료를 보내주는 까닭은 우리 피를 나눴기 때문입니다. 또 그리고 그들과 통일해야 되는 유일한 그 단서도 거기에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는 혈통적 민족주의가 아니라 문화적 민족주의로 가야 될 때가 되었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피는 나누지 않았지만 같은 문화를 공유한다면 같은 민족으로 보듬을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저기 뭐 못 사는 나라에서 왔으니까 또 외국에서 왔으니까 이렇게 밀어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보듬을 수 있는 그런 넓은 마음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은 이 신화에서도 우리 대석이에 보는 건국 신화에서도 써놨습니다. 보통 이야기를 하면 남성 위주의 신화만을 이야기합니다. 많은 분들이 여태까지 그렇게 왔고. 근데 이 책에서는 여성 신화 주인공을 따로 좀 잘라놨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수로 신화 같은 경우 가락국의 수로 신화, 수로 임금만 이야기했지 그 아내인 허황옥은 그냥 부수적인 존재로 조금 언급하고 말았는데 저는 챕터를 하나 뗐습니다. 그 이유는 이분은 그 독립적인 여성 신화 주인공으로 충분하다고 생각이 됐기 때문입니다. 이분이 바로 아유타국이라는 곳에서 수로 임금을 찾아서 배를 타고 찾아오신 분이었습니다. 그리고 김해 김씨 10분을 낳으셨는데 자손을 8가지는 김해 김씨로 했습니다. 그리고 아래 둘을 멀리서 왔으니 얼마나 적적하겠는가 하면서 수로 임금이 이 허황옥 성을 따라고 줍니다. 그래서 김해 허씨가 됩니다. 두 분이. 그래서 김해 김씨와 김해 허씨는 동성동본이었습니다. 그래서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거 결혼 못했습니다. 요즘엔 지금 풀렸죠. 예전에는 당신 나 김씨야, 난 허씨. 그럼 무조건 결혼이 되네요. 우선 혼인신고하러 갔더니 안 된다고 그래서 낭패 본 분들이 많거든요. 그렇네요, 진짜. 네. 몰랐던 사실. 네. 그런데 이 허황옥이라는 분이 알고 보면 결혼 이민자 1호입니다. 맞습니까? 이분 결혼 이민자 1호입니다. 그렇다면 이분으로 인해서 지금 우리 민족에 그 얼마나 많은 분들이 만들어졌냔 말이죠. 김해 김씨, 김해 씨 다 합치면 상당히 많은 5천만 중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지금 결혼 이민자 이렇게 뭐 필리핀, 뭐 미얀마 이런 데서 오셨다고 깔보고 무시하면 안 되는 거겠죠.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우리 다문화 가정 얘기할 때 다문화 가정의 수호신, 수호자 한 분 모시자. 허황옥. 이렇게 모셔놓고 다문화 가정에 뭐라고 할까요? 무슨 뭐 사절이라고 할까요? 대사라고 할까요? 이렇게 모셔도 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다문화 가정 얘기할 때 우리 신화가 배치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신화 속에서 얼마든지 품고 가야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문화적 합민족 굉장히 와닿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같은 맥락에서 그 건국 신화를 이렇게 많이 알리고 싶은 게요. 서양에 이제 출신의 이제 친구들을 만날 기회가 많았었어요. 20대 때. 근데 그들이 항상 이제 저에게 얘기했던 게 한국의 문화가 있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무슨 말이야? 그랬더니 일본이나 한국은 다 그 뿌리가 중국 문화 아니냐, 차이니즈 아니냐. 그래서 그리고 이제 서양 문화는 이제 자국의 문화. 그래서 사실은 굉장히 모든 것이 지금 문화적으로 획일화되어 있잖아요. 영화가 한 편 나오면 그 뭐 다 봐야 되고 그래서 획일화 그리고 어떤 햄버거가 나오면 전 세계적으로 다 이렇게 있고 그래서 이렇게 문화가 획일화되고 있을 때 우리나라의 건국 신화를 알게 된다라는 것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아, 우리한테도 이런 건국 신화가 있구나. 그렇다고 하면 필리핀에서 온 내 아내에게는 어떤 신화가 있을까? 그러니까 문화가 굉장히 다양하고 각 나라마다 독자적인 건국 신화를 갖고 있다라고 이제 또 생각을 하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우리가 우리 뿌리를 잘 알게 되면 또 다른 나라의 건국 신화 뿌리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게 되고 그런 식으로 저는 건국 신화에 의미를 두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르다는 것을 서로 인정하고 나에겐 나의 것이 있고 다른 사람에겐 다른 사람의 것이 있으니까 그 다름을 인정할 수 있게끔 하는 게 가장 근원적인 게 신화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말씀 감사합니다.
줄거리를 좀 간단하게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소설은 이제 중심 뼈대와 등장하는 인물들은 역사적인 인물입니다. 그리고 사건 자체도 역사적인 팩트입니다. 창조된 캐릭터들, 그러니까 대원군도 나오고 이경하 장군도 나오고 다 나오면 실제 인물이 나오지만 여기 소설에서 창작된 인물들은 그 실제 인물과 사건에 부합되는 같이 흡수돼서 맞물려가는 구조를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역사 그 자체라고 해도 옳습니다. 그래서 저도 소설을 쓰는 과정에서 역사는 드라마보다 더 드라마틱하구나 제가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정말 기성전결해서 훨씬 소설보다 픽션보다 강한 그 어떤 임팩트를 준 게 역사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줄거리는 처음 발단은 어제연 장군님이라는 실제 했던 아주 조선 후고의 대표적인 용장이시죠. 어제연 장군님이 마지막 신미양요의 마지막 그 미군과의 백병전 전투를 벌였던 좀 전에 그 교수님 말씀하셨던 손돌목 돈대 전투, 거기서 300명의 조선군 범포수가 전원 순국할 때까지 그 전투를 벌였던 그 자리에서 그 너무나 형언할 수 없는 그런 그 전투가 벌어지기 전까지를 소급해서 그 백두산 범포수가 어떻게 성장을 했고 어떻게 불려 내려왔고 어떻게 차출되어서 어떻게 강화도까지 내려와서 손돌목 돈대를 지키게 됐나. 그 물론 이제 클라이맥스는 손돌목이지만 이 소설의 전체 줄거리는 1860년대의 그 암울했던 조선의 상황에서 범포수들이 아주 축제 분위기 같은 그 암울했던 시기지만 서양의 오랑캐들을 맞아서 장렬하게 산화하는 그 투지를 보여주는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진짜 시청자분들이 더욱 궁금해지실 것 같은데요. 자, 여기 보면은 뭐 여러 인물들이 등장을 해요. 작가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실존한 인물도 있고 또 소설 속의 인물들도 있는데 우리 세 분들이 읽으시면서 가장 애착이 가는 인물들은 어떤 인물들이었을까 궁금한데요. 김대희 교수님, 어떤 인물이? 예, 저는 이 주제의 그 주인공이 이제 어제연 장군인데요. 신비양요에 앞서서 이제 병인양요의 주인공이라고 볼 수 있는 양원수 장군을 꼽고 싶습니다. 양원수 장군은 제주 목사인데 이제 천총으로서 포수들을 이끌고 정족산성을 지켰고요. 이 정족산성에서 프랑스군에게 이제 결정적인 패퇴를 안긴 분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전등사에서 보았던 마지막 유서 이런 것들도 이제 양원수 장군 휘하 부대원들이 이제 유서 비슷하게 쓴 글들이었는데요. 약자가 강자를 대할 때, 즉 그 묘책을 쓰고 그리고 병사들의 의지를 끌어올리고 그리고 지리를 이용하고 전략을 이용해서 약자가 강자를 그리고 불리함을 유리함으로 바꾼 장군이어서 저는 양원수 장군을 높이 평가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적을 적이 불러낸 싸움터에 간 것이 아니라 뒤에 나옵니다만 정족산성이라는 싸움터로 불러들이고 유리한 지세에서 물리쳤다. 그래서 이 묘책이 이게 하루아침에 나오는 것이 아닌데 양원수 장군의 묘책이 참 신기하다, 신비하다 해서 저는 가장 인상적으로 남고 있습니다. 저는 두 사람이 상당히 그 인상이 남습니다. 이제 첫 번째 사람은 역시 주인공인 그 어제연 장군이 되겠죠. 어제연 장군이 인상이 남는 거는 우리가 소위 말하는 그 조선의 민낯을 이분을 통해서 아주 그대로 볼 수 있는 그런 면이 있습니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그 문무의 흔적들은 먹의 농담처럼 확연히 구분되었으나 서로는 어울려서 한 폭의 산수화를 그렸다. 무골이 제 갈 길을 올곧게 들지 못한 체념의 산수화였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그 조선의 그 국방 시스템의 아주 커다란 문제인데 그 문관과 무관이 혼재되어 있는 시스템이거든요. 그러니까 전쟁을 나갈 때 문관의 역할과 무관의 역할이 확연히 구분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때로 문관이 무관을 리드하게 되고
전쟁에 대한 그 실전 경험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무관들은 그 문관의 지시에 따라서 전쟁에 나가야 되는, 그래서 아주 그 황당한 경우가 많이 나오죠. 이제 그런 면 하나. 또 하나는 그 어제연 장군이 나중에 이제 그 자기 아들인 병수와 만나면서 헤어지면서 이제 이런 표현을 합니다. 단신으로 떠도는 관복의 제일 가는 덕목은 피부치의 인연은 오로지 가슴에 심을 것이며 입칠의 혈육 정따윌랑은 공연히 되뇌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게 그 조선의 관리들이 외지에 부임을 하게 되면 대개 혼자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족들을 데리고 가지 않죠. 그러는 이유 중에 하나는 대개 가족들은 남아서 이제 고향을 지키거나 아니면 또 그 부임하는 기간이 그다지 길지 않기 때문에 단신으로 그 부임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 그래서 생겨나는 여러 가지 문제들, 그것을 아주 그냥 그 단적으로 표현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도 객지에서 부임을 했고 또 수십 년간 자기가 낳은 아들하고도 만나지를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우연히 이제 자기 고향으로 돌아오는 길에 그 중간 지점에서 근무하는 아들을 만난 것이죠. 그러니까 아주 참 그 조선의 한 면을 단면적으로 잘 표현한 이런 말을 볼 수 있어서 그 어제연 장군을 통해서 나오는 조선의 민낯을 볼 수 있었기 때문에 어제연 장군이 특별히 생각이 나고, 또 한 사람을 기억을 하는데요. 저는 그 복길이 아범입니다. 이제 이 복길이 아범이 생각나는 이유는 이제 제가 그 중국 상업사를 하기 때문에 이 책에서 두 군데 지점이 아주 제 전공과 깊은 관련이 있어요. 그 중에 한 그 주인공이 바로 이제 복길이 아범입니다. 회령 계시에 관한 부분을 아주 묘사를 하셨는데, 묘사한 부분이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상당히 그 아주 실질적으로 묘사를 해 놓으셔서 그 당시에 조선과 중국의 동북 지역을 그 오가는 사람들의 생동감 있게 표현된 사람이 복길이 아범이었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아주 인상에 깊게 남습니다. 작가님이 굉장히 심혈을 기울여서 이 화승총 얘기를 뭐 그래도 쓰셨는데 좀 더 그 얘기가 좀 듣고 싶은데요. 이 소설 책에는 화승총의 세계사라는 마치 교과서 같은,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 한국에서도 인문학에서도 그 베스트셀러권에 늘 한 몇 년째 진입하고 있는 총균쇠라고 하는 그 제어드 교수가 캘리포니아 지리학과 교수, 제어드 교수가 쓴 인문 비평선, 역사 비평서인데 그게 총이 바로 화승총입니다, 사실은. 이 화승총을 발명한 스페인과 포르투갈이 16세기부터 17세기 중반까지 거의 150년간 세계 대제국을 이루었습니다. 그로부터 유럽의 문화는 전 지구촌의 패러다임이 됐고, 거기도 우리는 그 총을 복제해서 대포로 만든 일본 사람들이 소위 임진왜란때 쳐들고 와서 우리나라가 풍비박산이 나고, 뭐 그로부터 우리나라도 화승총을 만들고자 했지만 참 잘 못 만들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그 당시 일본은 15세기 말에 15세기 중반에 그 총을, 화승총을 복제를 해놓고서 참 아주 놀라운 일을 한 일본인들이 했습니다. 200만 정 이상을 생산을 했어요. 그 당시 세계 최대의 화승총 생산 국가였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들은 또, 뭐랄까, 이 니폰도라고 그럽니까? 일본도. 이걸 만들던 장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재련, 단련, 쇠단련 이런 게 아주 기술이 좋았습니다. 이 화승총이 세계 최고의 품질을 인정받아서 유럽으로 역수출까지 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못 만들었습니다. 왕조실록에서도 임금이 막 한탄을 합니다. 이 철천지 원수 일본 놈들 임진왜란 쳐들어왔던 이 놈들의 총을 우리가 사서 쓸 수밖에 없구나. 막 이런 한탄까지 하는 게 나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18세기 후반부터 실질적으로 국방 일선에 나섰던 건 중국이나 일본이나 한국은 화승총이었지만
그 화성총을 들고 화성총보다 몇 수십 배 성능이 뛰어난 라이플을 든 서구의 외세를 물리친 나라는 조선밖에 없었습니다. 화성총은 못 만들었으나 그 화성총을 운용하는 투지와 투혼과 나라 사랑의 어떤 그런 개념들은 중국과 일본이 두 손 두 발 다 들었습니다. 그분들의 그 화성총에 담긴 아우라가 그 백두산 범포수입니다. 그건 총은 못 만들었지만 그 화성총을 휴대하시고 싸움을 하신 분의 아우라는 정말 무시무시하고 전 세계가 아주 공포를 느낄 정도였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참 그런데 그래서 이 화성총에 대한 그 자체에 대한 복제를 한번 해보자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소설 집필을 하는 과정에서 이제 화성총 동호인회라는 걸 카페 개설도 하고 그래서 그걸 쭉 역사적인 관점에 화성총에 담긴 그 역사성을 이야기했을 때 상당히 많은 분들이 호응을 해주셨고 지금도 잘 카페가 운영되고 있습니다.